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5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현대사의 본격적인 정부의 변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자, 앞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라고 봤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예요. 이 시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테마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째 테마는요. 원주율. 이거 뭐지? 예, 학교 다닐 때 이거 수학 시간에 예, 여러분들 뭐 좋아하신 분도 있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서 나왔었던 개념이에요. 요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 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주율이 뭘까요? 자, 원이 이렇게 딱 완벽하게 생긴 원이 있죠. 여기에 가운데를 뚝 잘라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원의 지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원의 지름, 요 길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이 있으면 여기에 딱 맞는 원이 있겠죠. 이 원의 둘레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원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잉? 그러면 원주율은 뭡니까? 예, 이런 거예요. 갑자기. 원주율은 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원주의 길이, 즉 원의 그 둘레 길이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길이를 여러 가지 이제 과학 분야에도 기술 이런 분야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원주율, 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인류는 상당히 옛날부터 궁금해했었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가 이거 바빌로니아 점토판이다라고 불리는 굉장히 오래전 기록이죠. 여기에서 이 옛날 사람들이 원주율을 구해봤어요. 파이는 3.125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 맞나?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이기도 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구했습니다. 원주율은 말이야 3.14163이야 라고 딱 계산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정확한 값에 근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랫동안 사용되는데 이 동양에서는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중국 남조 시대 때 조충지라는 사람이 480년, 좀 더 후대네요. 계산했습니다. 3.14159이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우와!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원주율 3.14159이 여기까지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실제 값에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주율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자. 지금은요, 이런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요. 예,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2022년에 계산했으니까 뭐 지금은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주율은요, 3.14159이. 맞네? 이거 끝인가? 예. 소수점 100조짜리까지 계산했대요. 예. 100조면은, 이거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아무튼 뭐 계산했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 옛날 사람들이 정확한 값에 근접하려고 했는데 진짜 값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값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참 수학의 세계는 오묘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계산한 원주율은요. 3.14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3.14159와도 같은 게 아니죠. 3도 아니고 3.14도 아니고 3.14159도 아니고 이렇게 쭉 나오는 정확한 값은 아니다. 수학적으로는 다른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3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35.3333333 이렇게 쭉 갑니다. 3이 언제까지 갈까요?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거는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요, 요게 사람 수라고 해보자.
203명의 3분의 2를 곱했었더니 135.333333 요런 기준점 사람 수가 나오네요. 이거를요 135라고 할 수는 없죠. 135.3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수학적으로 같은 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자. 야, 이거 사람이니까. 사람 자연수잖아. 135.3333 이런 거는 없잖아. 자연수니까 그냥 반올림 하자. 이 반올림을 4,4,5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4 아래는 버리고 5 이상은 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0.4면은 0으로 하고 0.5를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 올리는 거죠. 이거 반올림이다라는. 그러니까 135.333 소수점 아래 0.5가 안 되니까 버리자. 135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왜? 135.3333과 135는 같잖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사람이 자연수니까 맞는 건가?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런 논리를 두 글자로 결론 지어드릴게요. 바로 궤변이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이 아닌데 맞나?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이런 엉터리 논리예요. 자, 이런 궤변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뒤에서 보겠지만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 어떤 학생이 죽으면서 또 이런 걸 궤변을 얘기했었던 이 정권이 또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바로 이승만 정부 요 시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와 관련한 내용들 하나 둘씩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요 강의 후반부 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이승만 정부 시기이긴 한데 이승만이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이승만 정부 때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이고요. 당시 국회의원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거 앞서 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주도했었던 인물들은요. 국내의 김구를 제외한 우익 중심의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고요.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을 선출했죠. 국회에서.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만드는 법률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일파 청산이에요.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친일파 청산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 뭐 중요하다라고는 들었는데 와닿지가 않죠. 왜냐? 우리 주변에 친일파가 없어요. 있지 않나요? 후손들이 있겠지. 그치? 예, 다 돌아가셨죠.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이때는 친일파가 주변에 다 있어요. 일제강점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치? 근데 그들이 버젓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주변 생활에 같이 있다. 이거는 국가의 존립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제정을 하는 거야. 일제 때 이 부역자들,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정말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그래서 법률을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법률로 뭔가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요, 친일파를 조사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이거 줄여서 반민특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친일 행위를 했대요. 일제 부역자로 가담해서 우리 민족에 해를 끼쳤대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국회 내에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처벌법, 요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친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법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법이고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한 사람들을, 잡은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친일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집행을 이어가겠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현대사 보면은 친일파를 처단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죠, 당시에.
근데 이 친일행위를 했었던 사람 처벌하기 위한 국회 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이 반민특위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왜 잡혀갑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대. 북한이랑 내통했대요. 진짜요? 국회에 북한이랑 내통한 간첩들이 있대. 그 간첩이라고 잡은 사람들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이야. 아니 이걸 누가 잡아가고 있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잡아가고 있어요. 네. 응? 당시 대통령 이승만, 당시 국회의원들 재헌국회, 예. 재헌국회가 만든 이 법을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 세력이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왜 그럽니까? 왜? 이승만은 친일파보다 문제는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국회에서 이 법을 이거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 결국에는 친일행위를 했던 경찰 출신들이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기도 해요.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은 제정했는데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좌절돼요. 진짜요? 친일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없고 있던 사람도 다 풀려나요, 나중에. 예,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사는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좌절됩니다. 반민특위 국회의원들 체포돼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승만 정부의 방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 즉 친일파 청사는 그래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구나. 법은 만들었는데 제대로 요거를 활용하지 못했네요. 안타까운 모습. 다음, 재헌국회가 해야 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에게 내 땅을. 자,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광복 이후에. 친일파 청산, 중요한 문제였었죠. 그 전에 일제 30년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농민들, 일반 사람들이에요. 당시 대다수가 농민이거든요. 근데 일제 때 너무너무 큰 괴롭힘을 당했었던 거야. 일반 농민들, 서민들이.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냥 나라 만들고 좀 있다가 이제 거지돼서 망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땅을 줘야겠다요.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농지개혁법이에요. 자, 농민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없던 땅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땅을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방식부터 보자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을 농민들에게 주면 농민들이 와,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거를 뺏어서 그냥 주면 이 사람들은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질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니들 땅 우리 정부한테 팔어. 농민들이 사갈 거야.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법이에요. 유상의 방식입니다. 유상의 방식이다라는 거는 정부가 땅을 사와서 땅을 판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지주라고 보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사옵니다. 그리고 농민. 땅이 없어요. 파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요? 유상의 방식으로. 땅을 사와서 판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됩니까? 법이 있으면 돼요. 그 법이 뭐다? 농지개혁법이에요. 자, 농지개혁법은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의 농지를, 즉 농토를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사와가지고 농민들에게 판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러면 농지개혁법으로 농민이 내 땅을 갖게 되면은 농민은 내 땅이 없는 소작농이 아니라 내 땅을 갖는 뭐가 되는 거야? 자영농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네요.
경작하는 농민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경자유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땅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다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지주가 땅을 팔기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팔아야 돼. 그럼 지주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도 농사 짓고 싶은데 다 팔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삼정복까지는 가져도 돼. 이건 토지의 면적 기준이거든요. 대략 한 9,000평 돼요. 9,000평까지는 네가 농사 져도 돼. 근데 그 이상 가지면은 네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소작 줘가지고 땅 없는 사람들 분배를 못 받아. 그러니까 너 소작 주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진짜 농사 지으려면 여기까지만 소유해. 삼정복까지는 소유 가능. 그거 넘는 땅은 무조건 팔아야 돼. 정부한테. 정부 갖고 뭐 하려고요? 농민한테 팔라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다 그러면은 가격을 책정해야죠. 1년 동안에 정부한테 파는 게 땅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여기서 평균적으로 쌀 10가마가 나와. 그러면은 그 토지의 가격은 15가마가 돼요. 10가마가 생산되는데 토지의 가격은 15가마. 그러니까 지주는 15가마 받고 파는 거예요. 정부가 당장 돈을 주기 어려우니까 30%씩 5년간. 그러면은 150%가 되겠죠. 3 곱하기 5니까. 150%가 15가마예요. 즉 5년 동안 나누어서 준다예요. 정부가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나누어서 조금씩 할부로 줄게. 농민도 너희들 직접 당장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5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가증권이라는 문서를 발행해 주기도 할 겁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팔아서 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농지라는 거에 한정합니다. 이거 북한이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북한은 이것보다 전에 토지개혁법이라는 걸 해요. 뺏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쪽은 공산주의니까. 뺏어서 공짜로 준다. 무상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농지에만 한정하는데 북한은 산에 있는 임야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개혁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내 땅을 갖게끔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제헌국회 활동하는 시기 때 있었던 농지개혁법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으니 기존에 일제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었어요. 각종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 국고로 귀속하면 되죠. 근데 민간으로 넘겨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막 뺏어온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원래 민간 건데, 요거를 총독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관리하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넘기는. 광복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한 법이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귀속재산이라는 게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이어져서 미군정으로 넘어갔었던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민간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이게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민간에게 넘기는데 싼 값에 넘기겠죠, 보통 정부는. 정부는 무슨 뭐 돈을 많이 벌려는 이런 회사가 아니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랑 친해져가지고, 이거 좀 부정비리 이런 거 막 생길 거예요. 예. 어쨌든 넘기긴 해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헌국회라는 이 초대 국회가 이승만 정부 시기이긴 한데 세 가지를 한 거죠. 뭐,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농지를 주기 위한 농지개혁법, 그리고 기존 총독부 및 미군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민간에게 넘기는 귀속재산처리법, 예, 이런 법들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시 이승만 정부이구나.
요거는 잘 안 됐구나. 요거는 일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재헌국회 임기가 끝날 거예요. 이때가 1950년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 다음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헌의회가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이 재헌의회가 활동하는 시기가 1950년 5월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6.25 전쟁입니다. 자, 이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보고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6.25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일단 북한이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어요. 이 김일성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 한반도 전역을 공산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푼 꿈을 막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었던 스탈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설득할 겁니다. 요거 전쟁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형님 좀 도와주세요. 예. 스탈린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중국이 오케이 하면은 나도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조금 뭔가 좀 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까?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당시 남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한의 주한미군이 그 전에 있었어요. 이거는 기존의 미군정 시기와 관련된 미국의 군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8도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했었던 이유는 미군정이 당분간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는 거는 최소한만 남기고는 웬만한 건 다 빼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남한 지역에 있었던 미군 상당수가 이제 철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 뭐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당시 미국에서요, 공산주의 쪽,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력을 막고자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세력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이 아시아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막아야 되는지 그 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중국, 러시아, 당시 소련이지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굉장히 넓은 태평양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이 이 소련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미국이 방어하겠다라고 선을 이렇게 설정하게 돼요. 여기까지 막겠다 이거지. 이게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까지 이르는 당시 국무장관 에치슨이 선언한 에치슨 선언이에요. 여기까지 확대를 저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고 보냐면요. 당시에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한반도 지역은 미국의 방어선에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미국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누가요? 김일성이요. 그래, 미국은 여기 개입 안 할 것 같아. 김일성은 점점 더 부푼 꿈을 안게 됩니다. 전쟁 빨리 해야겠다. 전쟁 나면 금방 내가 한반도 전역을 다 공산화 통일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당시 미국은요. 좀 뭔가 소극적인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물론 돈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협정을 맺기는 했는데 미군 자체가 남한 지역에 많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북한 군대를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발발이에요. 당시 우리는요, 병력도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전쟁 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전쟁 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 당시 서울의 피난민들 난리가 난 겁니다. 피난도 제대로 못 갔었어요. 예, 보고를 받았었던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한 몇몇이 황급히 서울을 뜨게 되고요. 서울의 시민들 상당수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우리 군은요, 추풍낙엽처럼 점점점 밀리게 됩니다. 어디까지 밀리냐? 대구 인근의 낙동강까지 밀리게 돼요. 자, 요거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쟁이 나기 직전에 경계선은 요거였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38도선이에요. 예, 이게 지금 남북한의 경계인 휴전선과는 조금 달라요. 휴전선은 한 5번 선 여기가 될 건데요. 지금 경계선과 비교하자면요, 처음에는요, 전쟁 나기 전에 개성이 우리 땅이었었어요. 예, 요쪽은 우리가 뺏기고 요쪽은 우리가 좀 만회했었죠. 아무튼 그거는 결론에서 이따가 보도록 하고, 38도선 여기 경계선이었었다가 북한군이 이제 기습남침을 하는 겁니다. 쭉 계속 그냥 밀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밀리게 돼요. 여기 대구 인근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방어선을 설정한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북한군에 점령이 됐네요. 요거 지금 무너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예, 당시 수도가 임시 수도 부산인데요. 여기 무너지면요, 당시 정부는요, 아, 이거 제주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다 무너졌다 이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쭉 우리가 밀리는 시기에 당시 유엔에서 회의를 합니다. 유엔이 주도하여 세웠었던 대한민국 정부, 그죠? 유엔이 선거가 있었잖아요, 앞서. 그죠? 5.10 총선거. 이게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단독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였었단 말이죠. 이 유엔의 입장에서는요, 이 정부가 무너지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어서 유엔군을 소집하기로 합니다. 누가 주도했냐? 이거를 미국이 주도해요. 이 현대사에서요, 이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조금 재밌어요. 네. 미국은요,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치순 선언, 미국 앞서 봤었던 전쟁 전에. 그래, 미국이 한반도를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를 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군 주도의 유엔군 결성, 유엔군 파견 결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결성돼서 이제 북한군과 싸우겠다. 이 국가를 지켜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자, 이 유엔군이 이제 파병이 됩니다. 자, 이 유엔군을 이끌었었던 군대는 바로 미국이에요. 예, 미국 주도의 유엔군, 그리고 당시 사령관 맥아더입니다. 맥아더가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이거 좀 있으면 무너지겠는데? 안 되겠다. 좀 뭔가 신박한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치는 겁니다. 인천을 치는 거예요. 예, 적의 허리를 끊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좀 재밌어요.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막 군산 쪽, 여기 전라도 일대 이쪽으로 이제 치려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에 북한군이 여기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를 친 겁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 군과 유엔군이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여기에 상륙해서 이제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자,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도 북진을 거듭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쟁 직전에 38도선 여기까지 회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하겠죠. 더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북진하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38도선을 넘어서 점점 북진합니다. 예, 여기에요. 평양, 압록강까지 진격해요. 어디까지 갔냐? 쭉 가서 압록강 인근까지 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당시 국경선이 거의 다 점령했네요. 여기 조금만 점령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요. 아하, 근데 말이죠. 이렇게 쭉 북쪽으로 진격할 때 당시 중국이 이러면 너희 곤란해? 38도선 넘었어. 이러면 곤란해. 우리 중국이 개입하겠어? 중국군이 대규모 군대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 유엔군이 이렇게 쭉 북진하면은 당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라고 느꼈었던 거예요. 예. 이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 중국군이 이렇게 개입합니다.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당시 우리 군이 이제 졸전을 거듭하게 돼요. 이거 중국군 개입하면서 이 중국과 싸우는데 밀리고 당시 유엔군 입장에서도 원활히 전쟁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결국은요, 이렇게 점점점 퇴각하는 와중에 당시 이쪽 흥남 쪽, 함흥 밑에 흥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우리 군과 유엔군이 고립이 돼요. 그래서 탈출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다로 큰 배를 띄워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말이죠. 당시 주민들 이 지역을 같이 탈출하겠대. 쫙 배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물자들을 버리고 저들을 태우자. 대규모 인명 수송작전, 철수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에요. 이 흥남 철수작전이 벌어지게 됐었던 배경이 바로 이제 중국군의 개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쭉 탈출한 겁니다. 탈출해서 지금의 부산 거제 일대에 여기 피난민들이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부산 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것 중에 이제 부산 밀면이 있습니다. 부산 밀면의 기원을 이렇게 거슬러 가면요. 저기 함흥 쪽에 여러분 함흥냉면 들어보셨잖아요. 냉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메밀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로 할까? 밀. 이 밀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밀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구스여라 금수나라는 게 있어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당시가 1950년 말 겨울쯤이었었어요. 이 흥남부두에 금순이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뭐예요? 피난 중에서 이산 가족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바로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고요. 이게 중국군의 개입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밀립니다. 어떻게 점점 밀려? 또 서울을 뺏겨요. 아이고. 또 서울을 뺏깁니다. 또 서울을 뺏기네. 중국군의 개입 때문에. 서울의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서울의 주인을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격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일사후퇴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다시 뺏기는 겁니다. 이 일사후퇴 과정에서 역시나 많은 인명피해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격해서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격을 하는 겁니다. 반격을 하는데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이제 크게 뺏기지도 않고 크게 차지하지도 않는 이런 걸 이제 교착 상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말이죠. 요 선이 이전에 있었던 휴전선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엄청나게 다르진 않죠. 그러니 이쯤 되니까요. 무승부로 할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그냥 무승부예요. 그렇다고 더 많은 물자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한 번 크게 밀렸다가 한 번 크게 반격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반격하고 제자리 상태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 그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쯤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소련이 제의해서 이제 전쟁 끝내보자, 중단하자라는 정전회담 이런 것이 시작이 돼요. 자, 일단 이 전쟁의 참여자는요. 우리와 북한 이 둘이 싸우는데 우리 쪽을 지원해준 유엔군이 있고요. 북한을 지원해준 중국군이 있어요. 이렇게 넷이고요. 소련은 뭡니까? 소련은 직접 참여는 아닌
북한을 조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예요. 공식적인 참전 당사자는 넷입니다. 우리, 북한, 그리고 유엔군, 그리고 중국군. 이렇게 넷입니다. 자, 그래서 소련이 이 넷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 끝내는 거 하자 라면서 회담을 개최하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군사 분계선은 어떻게 둘 거냐. 즉, 남북한의 경계를 옛날 38선으로 할래 아니면은 지금 당시 경계선으로 할래 이런 논의가 나오게 돼요. 결론부터 보자면요. 당시 군사 분계선 38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선으로 확정하기로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휴전선이고요. 휴전선 인근 보면은 휴전선 바로 앞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남북한 2km씩 비무장지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지역을 설정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휴전선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을 뺏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지한 지역은 대표적인 철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철원은 또 제가 조금 알고 있죠. 왜? 제가 군대 갔다 온 곳이 철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철원에 북한 노동당사가 있어요. 북한 땅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구나. 어쨌든 이거는 어찌어찌 설정이 됐는데 문제는 요 블랭크입니다. 포로 문제. 자, 이 전쟁이 1년, 2년, 3년 쭉 지속이 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이 됐냐? 바로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전쟁의 병력을 많이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거 하고 보니까 이긴 게 아니라 이게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거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얻은 게 있다라는 명분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구실 같은 게. 그래서 포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의 어떤 승리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당시 포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은 뭐였었냐면요. 포로들에게 물어보자.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지. 어디로 돌아가고 싶니?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이런 포로들이 많기를 바랬었던 거예요. 포로 문제 송환 때문에 공산군 측과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유엔 측에서 첨예한 대립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타결되지 못하고 전쟁이 종결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요렇게 쭉 오래 가고 있었던 시기에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당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 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전쟁 중단하자, 끝내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어요.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한, 전쟁을 정지한다라는 또는 휴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어요. 왜냐? 전쟁 끝내자. 아니, 우리가 완벽히 이기고 나서 끝내자요. 전쟁을 더해서 이제 북한 지역을 우리가 완전히 점령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전쟁 끝낼 거야. 무승부로 할 거야. 포로만 많이 받아오면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요게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포로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포로를 석방시켜요. 반공포로들 공산주의 싫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석방시키는 거야. 아니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포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어떤 회담의 주제가 되는데 포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풀려가지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치? 그래서 이승만의 당시 전략은 이 협상판을 깨겠다요. 이 상을 뒤엎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승만의 입장대로 이 정전협정 체결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야.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승만은 뭘 원하냐 이거죠. 뭘 원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아무튼 이승만의 이런 반공포로 석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즉 휴전협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협정을 누가 체결했냐? 우리는 이 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누구냐? 바로 유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북한.
김일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파견된 중국 군대 책임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셋이 체결합니다. 우리가 빠진 거예요.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아, 우리는 빠진 정전협정이 되는 거죠. 우리 왜 빠졌어요? 아예 협상장에 안 간 거예요. 예, 전쟁 끝까지 해서 북한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상처뿐인 전쟁, 무승부로 끝난 전쟁. 그리고 막판에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이 휴전을 막으려고도 했었네요. 하지만 정전협정은 체결됐네요. 그러면 이승만이 원한 건 뭐였을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요,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포로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니까 포로를 석방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네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들어줄 수 없어요. 전쟁은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승만의 얘기를 들어보자. 원하는 게 뭐냐? 전쟁 또 나면 우리는 혼자서 막기 힘듭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우리를 방어해 주세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를 사인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예.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장해 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제 뭐가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되냐?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죠? 왜 있는 거예요? 이 조약 체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또 나가지고 혹시라도 이후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은 당시 기준은, 물론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당시 기준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형님들, 우리 땅에 주둔해 주세요.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게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전쟁 끝난 직후에 이 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조약 체결을 하게 되고요. 전쟁도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근데 당시 우리 경제 상황 어렵겠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게 되거든요. 3년간 지속되다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광복이 된 시기,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45년 광복이잖아요. 지금 이거 전쟁 끝난 게 곧 딱 8년 뒤에요. 우리가 일제 지배당하면서 신나게 털렸다가 이 전쟁 나가지고 북한한테 또 신나게 털렸네. 물론 북한도 폐허가 된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빈곤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불안한 거야. 아니 이러다가 이 공산주의 국가 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대한민국을 먹고 살 수 있게 뭐라도 줘야겠다라고 해서 뭐라도 줍니다. 그 세 가지가 밀가루, 설탕, 면화예요. 밀가루, 설탕, 면화는요. 미국 국내에서는 좀 풍족하고 남아도는 이 작물들이었거든요. 뭔가 해먹고 뭔가 입어라라는 거예요. 생필품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거를 좀 충당해라. 이건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준 거예요. 즉 무료로 준 거예요. 미국이 경제 원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대한다. 자, 그래서 밀가루, 설탕, 면화가 미국의 무상 원조로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밀가루 막 퍼먹을 거예요? 입을 게 없으니까 면화를 막 몸에 붙일 거야?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이 이제 뭔가 요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야. 300산업이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색깔이 다 하얘요. 이 원료를 가지고서 이제 뭐 하냐? 제분, 제당, 면방직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고요. 여기서 발전된 이런 기업 중에 오늘날 굴지의 기업을 이룬 여러 대기업의 근간도 여기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6.25 전쟁 그리고 미국의 원조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이때가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 잘 굴러갈지
자,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요,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헌헌법. 헌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제헌헌법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에 선출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헌헌법인데요. 이 제헌헌법을 제정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이 되겠어요. 이 제헌국회의원들이 바로 이제 5.10 총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었던 국회의원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5.1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선출되고, 그리고 이들이요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이어졌었던 거거든요. 자, 이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한다라고 봤었냐면요, 바로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국민투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당시는요. 그래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헌헌법이에요. 이 제헌헌법을 근거로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임기는 4년이에요. 4년에 2번까지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중인제다라고 하는데, 중인제 얘기는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승만 정부 국회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이 돼요. 임기가 4년이 돼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승만이 보니까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헌국회의원들이 바뀌어요, 중간에. 선거를 통해서 한번 바뀌어요. 국회 임기가 다 처음에는 2년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에 쭉 가가지고 임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갈이가 돼요.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이 됩니다. 이승만이 딱 보니까 말이에요. 다음 대통령을 하고 싶어. 선거인데,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이러면 이승만도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주네? 그러면 내가 떨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룰을 바꾸자. 룰을 바꾸자.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조금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서 국회의원들한테, 자, 헌법을 개정해 줄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방식은요, 국회 간선제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 재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직선제로 개헌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자 해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룰을 바꾸자.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으니까 국민들은 나를 뽑아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개헌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이 했었던 당시 개헌 추진안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승만이 어떻게? 그래?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둬야겠다. 이런 사태를 일으킵니다. 자, 부산에서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해요. 계엄령은요, 정치활동 금지시키는 이런 초강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이러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너 잘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경찰서에 막 잡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부산의 국회의원들을 상당 부분 잡아가고 뭐 계엄령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원하는 방식대로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나를 뽑게끔 하는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규칙을 바꾼 거예요. 헌법을 개정한 거예요. 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왜 부산이죠?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국회는 수도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6.25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건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확히는요, 휴전 논의 막 하고 있을 때쯤이에요. 전쟁 이제 후반기로 뒤로 쭉 이어지고 있을 요 시기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개정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발췌개헌이다라고 합니다. 자, 개헌, 헌법을 개정했다라는 뜻이죠. 발췌개헌은요, 이승만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원할 법한 거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발췌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대통령을 직선제로, 예, 결국 이렇게 바꾼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 정부통령이란 뜻은요, 정이 이제 대통령 얘기하는 거고요. 부통령이란 직책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직선제뿐 아니라 내각 책임제 당시 야당 당시 국회의원들이 좀 뭔가 좋아할 법한 것들, 예,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양원제라는 게 등장하기도 할 겁니다. 국회를 이제 하나 더 두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대통령 선거 자체를요, 간선제에서 어떻게요? 직선제로 바꿨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내각 책임제 요거는요, 그런 어떤 특징 일부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제와 조금 다른 건데요. 요거는 뒤에 장면 정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을 개정했어요. 요 개정한 헌법이 뭐다? 발췌개헌이다. 발췌개헌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선제로 바꿨죠. 헌법을 직선제로 개헌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개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승만이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표차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전쟁 중이었어요. 6.25 전쟁이 안 끝났을 때예요, 이때가. 전쟁 중이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가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예, 높아요. 그리고 이승만이 인지도를 많이 쌓았을 거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결국에는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쭉 보장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가요, 4년 하고 4년을 또 이제 8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개헌이 바로 이제 발췌개헌입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승만의 임기는 쭉 이어지겠죠. 쭉 이어지다가 이승만의 임기가 이제 끝날 때쯤이 될 겁니다. 자, 끝나기 전에 이승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임기를 내가 한 번 했어요. 첫 번째 임기.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 개헌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 앞서 봤었던 발췌개헌이었었어요. 임기가 이제 끝나겠죠. 1950년대 중반에 임기가 끝나요. 요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연도는 그냥 참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끝나게 될 건데 이승만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은데, 횟수 제한을 왜 두는 거야? 그래요. 이전의 헌법까지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두 번까지 가는 거를 이제 중임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임 제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승만 한 번, 두 번 했죠. 그 다음은 못 해요. 하고 싶은데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되겠네.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용납되지 않는 거긴 한데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요 얘기예요. 자, 요게 처음 테마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준으로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3분의 2를 넘어야 돼요. 국회 제적의원에. 예,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를 넘어야 돼. 당시에 203명
국회 최저의원이었었어요. 3분의 2다. 예. 요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냐? 아, 요거 앞에 원주율 갖고 문제 하면서 그 얘기도 하면서 요거 했었죠. 135.3333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표가 나와야 돼? 요걸 넘어야 돼요. 135.3333 기준을 넘어야 돼. 136표가 나와야 돼요. 136표가 나와야지 이승만이 원하는 방식대로 룰을 개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개정하는 거예요. 즉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을 표결을 했습니다. 몇 표가 나왔냐? 놀랍게도요. 135표가 나왔어요. 135.3333 기준인데 135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죠. 그래서 통과되지 않아요. 즉 통과되는 걸 가결이다라고 하고 통과되지 않는 걸 부결이라 그래요. 부결된 거예요. 예, 이승만이 원하는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승만이 이 얘기를 듣고서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한 표 차이라니. 방법이 없을까? 예, 그때 이거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은 자연수가 맞다. 소수는 아니다. 이승만이 딱 듣고 보니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 사람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야? 135.3333 0.3333명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올림으로 135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35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135 기준에 135표가 나왔으니까 어라? 가결이네? 뒤집었죠? 이렇게 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4.4.5입의 논리로. 반올림이에요, 이게. 135.3333 기준은 없고 135가 맞고 135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통과하다. 어때요? 그럴싸한데? 두 글자로 궤변이에요. 이런 궤변으로 결국에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로 뒤집어 버려요. 자, 요거를 우리가 4.4.5입 개헌이다. 두 번째 개헌이죠. 2차 개헌인데 4.4.5입이란 말을 많이 써요. 반올림으로 부결을 가결로 뒤집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헌법이 개정돼요. 자, 이승만이 원하는 건 뭐였죠? 기존에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요거 중임제였었어요. 중임제가 있으면 헌법 개정, 이게 4.4.5입 개헌인데 중임제가 있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임제 요건을 조금 바꿔. 어떻게 바꾸냐? 대통령은 중임제긴 한데 헌법을 공포할 당시 요거 헌법 뿅 나올 때에는 그때 대통령은 예외다. 이승만의 하나여, 개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하나여 중임제안은 없앤다요. 그래서 이승만은요. 세 번째 임기를 위한 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임기를 위한 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대 대통령 선거예요.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자, 당시 이승만의 정당은요, 앞서 6.25 전쟁 중에 이승만이 정당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유당이라는 당입니다. 자, 이승만의 자유당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지요. 헌법을 어찌됐건 바꿨잖아요. 그래,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 대통령 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승만의 자유당. 이승만 당시 현직 대통령 2번까지 했습니다. 3번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선거입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에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자유당 후보로 나옵니다. 부통령은요, 지금은 직책은 없는데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뽑았어요. 자, 당시 야당. 당시 야당은요,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당입니다. 자, 이 민주당 야당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라는 사람이 출마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신익희, 그 다음에 부통령에는 장면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이제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근데 말이죠. 당시 야당,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거예요. 이때 선거운동 때 이 야당이 선거 역사상 히트 쳤었던 문구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 바꿔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왠지 라임도 딱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거 선풍적인 인기로 그래 민주당 지도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승만은 생각하겠죠. 기껏 헌법 개정했는데 야당이 가져가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승만의 바람이 통했을까? 이 신익희 이분이요. 유세도 중에 이동하는 중에 열차에서 갑자기 쓰러지셔. 선생님 깨어나지 못합니다. 신익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갑작스레 사망해요. 유력 야당 후보가 급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거는 하나마나 선거가 돼버렸어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 당연히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이승만이 당선됐는데 이승만이 압도적인 정말 아주 압도적인 투표율로 당선되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당시에 무효표가 20%를 넘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당 신익희, 당시 민주당 신익희 후보를 지지했었던 표가 여러 군데로 간 거예요. 무효표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의 지지도가 30%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은 됐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신익희가 안 죽었으면 또 조봉암, 이 사람은 다음에 선거에서 나를 위협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되고 나서도 좀 찜찜한 거야. 그 다음에 부통령은요. 장면이 당선돼요. 즉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이기붕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당선됐는데 여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면 이쪽이 당선된 겁니다. 그럼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거 야당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요. 조봉암 이 사람은요. 새로운 당을 창당합니다. 진보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요. 이 조봉암의 진보당이 다음 선거에서 정말 유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승만은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조봉암이요.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라고 했었는데 이승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안 좋아하는 여론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승만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어떡하냐. 조봉암의 진보당. 이 진보당이요. 이건 뒤에 통일편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진보당이 이 북한과 좀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평화롭게 대화, 협상에 의해서 통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랑 대화? 나라를 팔아먹을 자들이네. 체포해. 진보당 간부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대거 체포합니다. 재판해요. 아니 우린 죄가 없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라고 하여 조봉암을 처형합니다. 이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에요. 이 진보당 사건은요. 조봉암을 비롯한 이 진보당 간부들을 제거했었던 이런 사건이에요.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 북한과 내통한다라는 이런 누명을 씌우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북한과 내통하는 또는 북한과 뭔가 관계가 있을 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그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요. 나를 욕하는 자,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기 딱 좋은 법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왕창 높일 거예요. 이게 보안법 파동이에요. 신국가보안법은요. 기존 국가보안법보다 더 처벌 수위를 높인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내 정권, 나의 정권, 우리 정권, 우리 자유당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경쟁자들을 제거할 때 쓰게 되는 이런 법이겠죠.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 조금 비판적이면서 다음 선거는 좀 제대로 치르자라고도 얘기했었던 언론이 있었어요. 언론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경향신문이 있었는데 이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을 강제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즉, 독재입니다. 독재라는 거는 권력을 독점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 민주주의의 반대예요. 민주주의 반대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예요. 이승만 정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임기, 두 번째 임기, 그리고 세 번째 임기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개헌이 뭐가 있었냐면요. 발췌 개헌이 있었고요. 그리고 4.4 5.입 개헌이 있었어요. 4.4 5.입 개헌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리고 여기 지금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진보당 사건, 신국가보안법 파동,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폐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야. 자, 이승만의 임기가 또 4년이 가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면 이승만은 당연히 네 번째 임기를 위한 준비를 하겠죠.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돼요. 자, 이승만 당시 현직 대통령 자유당입니다. 그리고요, 야당 민주당이에요.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이렇게 나오겠죠. 또 이승만 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네 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이번에 당선시키고 싶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야당 민주당은 앞서 선거에서 신익희가 선거를 앞두고 죽었죠. 새로운 사람이 출마합니다.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출마해요. 자,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서 앞서 부통령에 당선됐었던 민주당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출마합니다. 자, 이렇게 선거 구도가 짜여져요. 진보당, 조봉암은 죽었었어요. 그래,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진보당 사건으로 죽었었죠. 자, 이렇게 이후에 지금 선거가 1960년에 있었던 대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준비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또 생각하겠죠. 이러다가 민주당 조병옥이 당선되면 이거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뭐 심장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 안 깨어나십니까? 사망하셨습니다. 이 조병옥이요. 선거를 앞두고 또 돌아가셨어. 예. 유력 야당 후보가 연달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죽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죠? 왜 그럽니까? 글쎄요.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아무튼 또 돌아가셨다. 이승만은 하나마나 선거가 됐어요. 또 이번에는 조봉암도 없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부통령이에요. 작년 이번 건강해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는 부통령 후보 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요, 이승만이 당시 나이가 80을 넘었어요. 80. 당시 기준으로 대통령이 80이다라고 하면은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사실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통령 직책을 부통령이 승계하거든요. 근데 당선될 것 같아. 장면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이요, 당시 여론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건 부통령 선거다라는 거야. 당시에 장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자유당 당시 이승만 이쪽 당에서는요, 장면이 당선되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벌이게 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2.28 민주운동이라고, 이 당시 여당 자유당이 민주당의 유세, 장면의 유세를 막 방해하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겁니다. 그래요. 요 정도는 이게 막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가 바로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지게 돼요. 이게 3.15 대통령 선거거든요. 근데 이 선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장면을 지지하는 표가 많아야 되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장면표 모아가지고 막 버렸대. 그리고 이게 선거 찍으러 가는데 이 투표장 앞에 막 이상한 막 3인조, 5인조씩 몰려가지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찍은 거 장면표를 막 무효로 만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붕 찍은 표를 미리 준비했다가 이게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치는 겁니다. 뭐 이기붕을 당선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요. 바로 마산에서 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당시 마산에 이 마산상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서 왔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예, 이 학생이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받으러 온 거예요, 마산에. 근데 봤더니 여기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위에 거리 가다가 합류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산에 이런 일도 있네? 듣고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사람의 이름이 김주열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뒀었던 김주열. 이 김주열이 마산에 왔다가 소식이 끊겨요. 어머니가 우리 주열이 어떻게?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실종됐어요. 네. 마산 곳곳을 뒤지겠죠. 요 소문이 난 거예요. 마산 사람들한테. 큰일 났다. 김주열을 찾아야 된다. 어디 있을까? 이제 죽은 것 같아.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된다. 자, 이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뭔가 딱 떠올라요. 봤더니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의 김주열의 시신. 아,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끔찍해요. 예. 얼굴에 최루탄이 꽝 박혀 있는 채로 이게 최루탄이 얼굴을 이렇게 관통해 버렸어요. 예. 그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이걸 보고 김주열이 사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김주열이 사망한 거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 당시 이 학생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러자 마산 시민들 격분하며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격분하게 돼요. 예. 당시는요, 초중고 학생들이 요거를 주도하기도 하거든요. 초중고면은 미성년자들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어른들 선거에 시위를 벌이다니요. 이 학생들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한국사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세대예요. 무슨 세대냐? 민주주의 교육을 처음 받은 세대예요. 그 이전은 일제강점기였고 그 이전에는 왕조선이었잖아요. 예, 민주주의 교육.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뭐야? 부정선거. 이럴 거면 하나만 선거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시위. 대통령 선거 다시 하라라는 이런 시위들. 그리고 대학생들 시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요, 계엄령 선포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겁니다. 어떻게? 몽둥이로 매질. 그리고 총으로. 뭐 일제 때 뭐 순사들도 아니고 이런 강경한 진압이 있는 겁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대학교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교수는요, 이 당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이런 집단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이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내놓아야 된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이 시위에 기름을 부은 거죠. 자, 결국에는요, 이런 시위들, 학생들이 주도하는 3.15 부정선거에 지금 저항했었던 이런 시위, 4.19 혁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내놓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이승만은 하야하고요. 결국에는요. 이제 이승만 정권은 붕괴된 겁니다. 이승만은 저기 이제 하와이로 망명 가게 될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땅을 죽을 때까지 밟지는 못하실 겁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이라는 사건으로 붕괴되었구나. 김주열의 죽음,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했었던 이런 민주화 운동이었었던 거죠. 민주주의 정권을 다시 만들자, 회복하자라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관리하는 새롭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만 관리해 줄게라는 허정과도 정부 또는 과도 내각이라는 게 수립이 될 겁니다. 자, 허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해줄게. 근데 헌법을 바탕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존의 헌법이 뭐였었냐? 이상한 헌법이었었어요. 4.4.5.2 헌법이었었습니다. 요거 바꿔야겠죠. 이승만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이제 내각 책임제라는 제도로 바꿉니다. 자, 내각 책임제는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긴 한데 실질적인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책,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요, 대통령제는요, 행정부의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이렇게 있는데 내각 책임제는 국회의 권력이 행정부도 책임지고 맡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내각을 책임진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책임진다. 의원 내각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있는데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력만 갖고요. 얼굴마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무총리가 이전 대통령과 같은 실권을 지니게 됩니다. 자, 이 국무총리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요. 국회의원, 국회도 2개를 둡니다. 자, 참의원과 민의원이라는 이 2개를 두어서 양원제로 갈 겁니다. 양원제의 반대는요, 단원제예요. 단원제는 국회를 하나 두는 건데 요게 아니라 양원제로 국회를 2개 두는 요런 제도다. 양원제도 양원제는요. 요거는 이제 발췌개헌 때도 이거 비슷하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이제 국회의 권력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이런 개헌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력해지겠네요. 국회의원 선거한 겁니다. 자, 어느 당이 승리를 하게 되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돼요. 당시 여론은요, 이전 이승만당 자유당 안 좋아했었겠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윤보선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면 윤보선 정부인가요? 아니야. 왜?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물론 둘 다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딴다라고 하면 장면정부 또는 장면내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내각은요, 4.19 혁명 이후에 등장했었던 정부예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있었죠. 그러면 3.15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개헌을 하기도 해요. 이런 개헌은요, 앞서 봤었던 3차 개헌, 이게 내각 책임제였었죠. 요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다가 조금만 바꾼 거예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좀 더 하자라고 해서 지방자치제, 지방의회 권력 뽑는 이런 선거들 있죠. 이런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일부 실시하는데 요거는 요 다음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폐지되게 될 거예요. 아무튼 나름의 민주주의를 막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개발도 하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것도 좀 있다가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질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요. 결국 이 정부는 오래 못 가요. 박정희가 이제 등장하면서 뭔가를 일으킬 거거든.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장면내각입니다. 자, 이 장면정부는요, 이렇게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4.19 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정부니까요. 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장면정부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그릇을, 여러 가지 여론들을 막 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을 이게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제도이긴 한데 아니 이거 북한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은 이거 좀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시각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강력한 통치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확 휘어잡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은요. 좀 이따가 요 다음 단원인데요. 예, 군사정변, 쿠데타가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래 못 가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면 정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얘기를 주로 봤었고요.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됐고 그 다음에 잠시 있었던 장면 정부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강의 보고요. 자, 저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